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4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는 신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신호 처리라는 거는 우리가 유선이 됐든 무선이 됐든 그 어떤 그 매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매체에 신호를 갖다가 실어야 되는데 그 신호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역폭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주파수의 의미가 뭐냐, 뭐 그리고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데이터 레이트의 한계가 뭐냐,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봤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통신 선로에 올리기 위한 신호의 형태를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계층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 통신 선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 선로는 먼저 여기 이제 보시면 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유선일 경우에는 통신선이 될 것이고요. 무선일 경우에는 선로가 공기중이 되겠죠. 그 무선 전송 이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차례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중 접속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중 접속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중이라는 게 사용자가 다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의 사용자가 매체는 하나뿐입니다. 통신선 하나뿐인데 그 통신선을 어떻게 공유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선이 하나인데 한 사람만 그걸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100명이면 100개의 선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건 불합리하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인데 그 하나의 선에 어떤 식으로 여러 사용자가 그 선 하나를 공유하면서 통신을 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중 접속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변조에 대한 얘기, 주로 이 변조는 뭐냐면 이 아까 무선 전송이 됐든 통신 선로의 전송을 유선으로 하는 게 됐든 간에 우리가 어떤 비트를 전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이 전 챕터에서도 공부한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상태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한 비트를 전송한 거고 0001, 1012 이렇게 네 개 중에 하나를 전송하려면 이건 두 비트를 전송한 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상태를 만들어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보낼 때 한 비트를 보낼 거냐, 두 비트를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이죠. 또 동시에 변조는 무선에 있어서는 또 별도의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선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먼 거리까지 신호를 전송해야 된다 그러면 안테나가 필요로 한데요. 그 안테나를 통해서 신호를 전송할 때는 반드시 고주파로 변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파 신호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사람 목소리는 사실 4K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주파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람 목소리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멀리까지 전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주파로 우리가 전송을 해서 보낼 경우에 멀리까지 신호에 큰 감쇄 없이 이제 전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신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고주파로 올려서 무선으로 전송할 때 멀리까지 전송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차차 이 내용들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통신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신선은 전송 매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트랜스미션 미디어. 전송 미디어에는 크게 이제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는데 무선은 따로 얘기할 게 없죠. 그냥 공기중으로 날려 보내는 거니까. 유선은 그 안에 신호선의 형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선을 먼저 얘기할 겁니다. 자, 전송 매체에 대한 일을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신호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이다. 자, 외부의 힘에 의해, 뭐 힘이라는 게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통신선에 흐르는 신호는 간섭을 받게 돼요. 이제 간섭을 받는다는 게 잡음이 거기 낄 수도 있고 혹은 그 신호 선로 간에 간섭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피복을 겉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 피복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선로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요 피복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근처에 있는 선로끼리 얘가 얘한테 간섭을 주거나 얘가 얘한테 간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전송 매체의 역할은 외부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겠죠. 잡음이나 간섭이 끼면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멀리까지 신호를 전송하는 게 전송 매체의 역할이 되는데요. 저 역할에 충실하게 여러 가지의 어떤 전송 매체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제 그 전송 매체 중에 꼬임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위스티드 페어. 트위스티드 페어. 지금 보시면 이거 보세요. 꼬여 있죠? 꼬여 있습니다. 꼬여 있는 선이 이제 요 피복 안에 피복도 있고 여기 뭔가 내부에 쉴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꼬임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 선은 뭐냐면 이더넷 선입니다. 이더넷. 이더넷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유선랜을 이더넷이라고 부릅니다. 유선랜 중에 이제 뭐 어떤 특정 형태의 그러니까 버스 형태일 거야 아마 이더넷이. 그런 특정 형태의 무선 랜을 유선 랜을 이더넷이라고 하고 이제 무선 랜을 와이파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특별한 별칭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요게 이제 요 선로가 바로 요 선로인데 요 선로 끝에는 이렇게 소켓이 달려 있습니다. 요 소켓의 이름을 RJ45 단자라고 부릅니다. RJ45.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을 여기다 딱 꽂아야 되죠. 보통 이제 이더넷 선은 10mbps에서 한 100m 정도의 속도까지 신호를 전달해 줄 수 있다. 최근에는 이제 기가빗 이더넷이라고 해서 기가까지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쓰이는 건 이제 10m에서 100m짜리 선로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 캐터고리 5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더넷 선로를 통해서 100m에서 1km까지 연결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100m입니다. 100m까지만 연결 가능하고요. 이 1km, 100m 이상 연결을 하려면 이제 리피터를 써야 되는 거죠. 리피터를 써서 신호를 재생을 시켜서 중간중간에 재생 얘기했었죠. 노이즈가 끼면 다시 일령의 상태로 다시 정확하게 디텍션을 한 다음에 다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기계가 리피터고 리피터는 이제 1계층에서만 적용되는 거다.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통신 장비 얘기할 때. 네, 그까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1km까지 연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동축선입니다. 코액셜 케이블. 액셜이라는 게 축입니다. 축. 그리고 코는 축이 같다. 축의 중심이 같다는 얘기죠. 코액셜. 그래서 동축이 되는 거야. 동축. 케이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를 보면 이 안에 구리선이 있죠.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건 이 구리선으로 가겠죠. 거기에 이제 내부 피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구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피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리선을 감싸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항상 이 구리선이라는 요 축을 다 중심으로 해서 그런 동심원의 형태로 계속 외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축선이라고 부르고요. 요렇게 연결된 거 요거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유선 케이블 방송 케이블 TV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죠. 이 TV 단자인데요, 이게. TV 단자로 많이 쓰였어요, 동축선이. 지금도 이제 그래서 TV에 보면 이 동축선을 연결할 수 있는 소켓이 딱 달려 나오는 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저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이렇게 달려 나오는 겁니다. 저 앞놈이 달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벽면에서 여기 양쪽이 다 순놈인데 벽면 한쪽은 이렇게 연결하고 이쪽 순놈은 TV에 연결해서 우리가 케이블 TV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구리선이 있습니다. 구리선 안에 여기 이제 실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내부 피복이 있습니다. 내부 피복으로 이제 구리선을 감싸서 보호를 하고 있죠. 그다음 외부 구리 그물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잡음을 차폐하는 겁니다. 우리 앞서 했던 이 뭐 꼬임상선, 그죠? 트위스티드 페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잡음이 많이 낍니다. 왜냐면은 저런 잡음을 차폐할 수 있는 이 외부 구리선 같은 게 없어요. 없다 보니까 내부로 그대로 그냥 그 잡음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개선한 형태의 이런 그 통신 선로가 동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복이 또 외부에 이렇게 쌓여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런 단자들, 이거를 아까는 이제 그 꼬임상선 같은 경우에는 RJ45 단자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요거를 BNC 단자라고 합니다. 우리 TV의 등 쪽에 이렇게 딱 보면 요 BNC 단자의 앞놈이 나와 있고요. 거기 BNC라고 써 있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10메가에서 약 1기가까지 속도를 더 빠르게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축선은 1에서 한 10km까지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RJ45와는 달리, 그러니까 그저 뭡니까? 코엑셜 케이블은 트위스티드 페어와는 달리 좀 멀리까지 신호를 리피터 없이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비싸요. 비싸요. 이게 이제 저렴하면은 랜선으로 이런 걸 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랜선은 트위스티드 페어로 여태까지 다 써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선으로 이거를 많이 쓰진 않죠. 동축선을 랜선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광섬유입니다. 광섬유. 광섬유는 파이버 옵틱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됐네요. 요게 광이고 요게 섬유인데 그럼 섬유광인데 광섬유라고 번역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걸 옵티컬 파이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옵티컬, 그러니까 이걸 형용사로 바꾸고 옵티컬 파이버. 그러면 이건 광섬유가 정확하게 이제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선에 빛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유리 코어가 있습니다. 이 유리, 그 다음에 유리 피복이 있고요. 외부에 이런 차폐를 위해서 피복들이 여러 겹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유리 코어 내에서 뭘 전송하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압, 그러니까 전압에 의한 전압 레벨을 전송했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형태를 전송하는 게 보통이죠. 이걸 이용한 전자기파를 보통은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해서 그거를 뭐 꼬임 상선에 전송을 하던가 아니면 뭡니까 저기 동축 케이블에 전송을 하던가 그런 건데 여기선 빛이 전송됩니다. 빛, 이 유리 코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리 코어가 이렇게 길게 단면을 그리면 이렇게 전송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튕겨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입사각하고 요 반사각을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선을 연결하는데 그냥 뭐 아까 RJ45처럼 그냥 칼로 그냥 쑥 잘라서 이렇게 막 연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밀한 기계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선을 연결하는 데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고요. 그다음 모든 선이 매끈하게 이어져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 코어를 맞추는데 이쪽하고 맞추는데 여기 정확하게 맞아야만 이게 정확하게 반사가 될 텐데 이거 맞출 때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이제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끈하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비싸고 선을 연결하는 비용도 상당히 고가가 됩니다. 자, 이건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도청도 어렵습니다.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선 연결해서 그 전자기파가 타고 나오게끔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만 물리적으로 도청을 한다 그러면 이 광섬유는 도청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자, 선 하나가 수기가의 데이터를 수백 킬로미터까지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이 광섬유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인터넷 그 백본이라는 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서울에서 부산이 있으면 부산에도 어떤 웹 서버가 있을 텐데 어떤 서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울에서 그거를 브라우징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선이 깔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백본이. 그 백본이 어떻게 깔려 있을까요? 네. 뭐 통신 선로가 깔려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맨홀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전화선이 보통 그렇고요. 전화선. 그리고 이제 인터넷선도 거기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본, 그러니까 백본이라는 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인터넷의 그 근간이 되는 이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선은 주로 이제 뭘로 기차. 우리나라 그 기차 그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기에 주로 연결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서울에서 LA까지 어떻게 연결할까요? 서울에서 LA 연결하려면 바다가 있는데 그거는 해저 케이블을 깔아놨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죠. 뭐 어떤 뭐 저기 물고기가 와서 뜯어먹으면 안 되겠죠. 해저 케이블 뜯어먹는 놈도 없겠지만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복을 확실하게 하게 되겠죠. 해저 케이블을 깔 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백본망을 깔거나 이런 해저 케이블을 깔 때는 다 뭐다? 다 광섬유입니다. 다 광섬유고 이게 이제 가입자망, 이제 백본에 반대되는 개념이 가입자망이에요. 그러니까 랜선이나 랜과 백본을 연결하거나, 그죠? 그런 게 가능해야 되겠죠? 랜과 백본을 연결하는 그 중간 다리에 뭐가 놓여 있느냐, 어떤 선이 놓여 있느냐,
뭐 동축 케이블이 놓여 있을 수도 있고 꼬임 상선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엔 그게 어떻게 다 바뀌었어요? 네, 광섬유로 다 바뀌었죠. 심지어 요즘은 집,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 단자까지 전부 다 광섬유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FTTH라고 부르죠. FTTH. Fiber to the home. 집까지 파이버가 깔려 있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런 그 인터넷 광고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데 쫙 잘 탑니다. 잘 타다가 꼬린 지점 바로 앞에서 갑자기 빙판이 자갈밭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종종걸음으로 뛰어간다고. 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본에서는 전부 다 광섬유니까 쫙쫙 잘 미끄러져 가는데 이제 집 근처에 오면은 자갈밭을 건너야 된다. 그게 자갈밭이 바로 꼬임상선이나 아니면은 동축 케이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속도 저하가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근데 FTTH, 그 당시 이제 FTTH로 광고할 때 유해진이 이제 두 가지의 트랙을 도는 거죠. 하나는 다 빙판으로 깔려 있는데 하나는 빙판으로 깔려 있는데 꼬린 지점 근처에서 자갈밭이 깔려 있는데. 예. 그러니까 FTTH는 뭐냐? 전 링크, 전 트랙이 전부 다 빙판으로 잘 깔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현재 가장 진보된 섬유는 광섬유, 그러니까 통신선로는 광섬유고요. 이 광섬유를 개발한 광통신, 이 여기다 광통신을 통해서 광섬유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중국계 미국인이 노벨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광섬유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네, 주요 통신선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꼬임선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10에서 100, 동축선은 10에서 1기가, 광섬유는 2에서 200기가, 뭐 굉장히 대역폭이 크죠. 크게 쓸 수 있죠. 이게 대역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F고 어떤 신호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1기가짜리 이 신호, 그럼 이쪽도 이제 1기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반대쪽도 이런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이걸 갖다가 꼬임선을 통과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식의 결과가 얻어지냐면 마치 우리가 담배를 필 때 안 좋은 성분이 걸러지는 것처럼 고주파 성분이 이렇게 걸러집니다. 필터에 의해서, 필터 특성에 의해서. 그 어떤 매체들은 전부 다 필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다 소실돼 버려요. 요게 뭐 한 1메가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잘라 먹어 버린다고. 그 잘라 먹어 버리는 한계가 꼬임선 같은 경우는 한 100메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동축선 같은 경우는 한 1기가 되고, 그리고 광섬유 같은 경우는 한 200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광섬유에 훨씬 더 많은 대역폭을 전송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널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그 전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EH 로그 EL이라는 이게 최대 전송할 수 있는, 잡음이 없을 때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전송률이 이만큼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요 H, 요게 바로 요 대역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H. 요게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꼬임상선이나 아니면 동축선 같은 경우에는 저 대역폭이 되게 좁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광섬유는 아주 높은 주파수에 대해서도 전혀 감쇄를 일으키지 않아. 잘 통과시켜. 잘. 혹은 뭐 꼬임선이나 동축선 같은 경우에는 감쇄도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통과됐다고 해도 이 통과된 신호의 높이가 많이 감쇄가 일어나요. 이렇게 낮아진다고 그 레벨이. 네. 뭐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이 대역폭이라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채널에서 그 물리적인 어떤 그 대역폭, 내가 통과시킬 수 없는 대역폭 외에 밖의 신호는, 통과시킬 수 있는 대역폭 밖의 신호는 다 감소시켜 버립니다. 다.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전송 거리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좋아지죠. 이 전송 거리가 좋아진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원래 신호 보낼 때는 이 레벨로 보냈는데 받아보니 이 레벨이 된 거죠. 그러면 신호가 감소한 거죠. 그죠? 물론 이 고주파는 당연히 뭐 없어지고 이렇게 낮아진 게 전력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선을 이동하면서 신호의 크기가, 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줄어드는 현상이 엄청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꼬임선이나 동축선은. 그러다가 너무 이게 거리가 길어지면 계속 감쇄가 더 일어나게 되니까 1km, 10km 이 정도 가면은 아예 그냥 신호의 어떤 그 크기가 거의
거의 0에 가까운 레벨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광섬유는 그게 한 100kg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쭉쭉 멀리까지 아주 고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노벨상 준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외부 간섭에 약하죠. 꼬임선은 외부 간섭을 차폐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꼬아놓은 거 그 자체가 그나마 간섭을 줄이게 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것도 그 간섭이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도청도 가능하고 동축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마음 먹고 도청하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섬유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간섭에 굉장히 강해요. 그 유리 내에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빛으로 막 전송되고 있는 와중에 유리섬유가 이렇게 있으면 빛이 이렇게 막 튕겨져 가는데 여기에 뭔가 간섭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도청 자체가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올수록 더 좋은 어떤 매체고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부 다 백본에 주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입자망에 많이 쓰는 거죠. 꼬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우리 학교 랜선은 전부 다 꼬임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랜선은 전부 다 꼬임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동축선은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얘기해 볼 만한 게 이제 전력선입니다. 전력선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나 아니면 지하 케이블, 요즘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력선이 지하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쓱 둘러보시다가 전봇대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세민이죠. 근데 여러분 주변에 전봇대가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은 신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서 전봇대가 있어도 영세민이 아니라 부자일 수도 있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전력선을 이제 통신선로로 이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꼬임 쌍선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잡음이나 간섭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전력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선 내부에 전력선 선로를 통신 선로로 쓰겠다는 것은 잡음이나 간섭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선은 이미 다 깔려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만 하다면 뭐 기존에 추가적인 무슨 다른 뭐 백본을 설치하거나 가입자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나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그런 그 차폐 문제를 해결한 어떤 기술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목표는 이걸 뭐 그래도 뭐 전체 뭐 백번에 다 깔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통신선을 설치하기 어렵거나 가입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간섭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변압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변압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트랜스포머라 해서 이렇게 철판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통과해야 되거든. 이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원래 완벽하게 이 변압기의 목표라는 게 이쪽 전력선 네트워크하고 이쪽 전력선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차폐를 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표거든. 그래야만 이게 변압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차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잡음이 들어가는 문제, 요 변압기 통과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파워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쌈박한, 괜찮은 그런 기술인 것처럼 보였죠. 망을 새로 깔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지금 현재 거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이제 무선 전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전자 기파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안테나라는 게 뭔가요? 우리 이제 안테나 이렇게 하나 그려봅시다. 안테나 여기 이제 무전기 같은 거 해놓고 여기 안테나 이렇게 날리죠. 이 안테나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안테나는 뭐냐면 전기를 뭘로 바꾸는 거야? 전자파로 바꾸는 거죠. 그죠? 전자파 그러면 굉장히 안 좋아 보이지만 사실 빛도 전자파죠. 그죠?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뭐 전자기파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뭐 전자파 근처에 있으면 뭐 애가 뭐 기형아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 여러분들 귀나 입이나 뭐 스마트폰 이렇게 대고 얘기하는데 아니면 엉덩이에 꽂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엉덩이에 이제 암세포가 자라야죠. 그러려면.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빛이 전자기파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어떤 안 좋은 이유가 뭐 돼서 뭐 전자기파 핸드폰을 쓸 수 없다,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집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암흑 속에 살아야지. 그죠? 물론 전자기파가 노화의 요소일 수는 있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암흑 속에 살아야 된다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하여튼 이 전기 에너지를 전자기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안테나입니다. 근데 요 전자기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파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주파수가 있고 여기가 영주파수에서 뭐 기가 테라단까지 이렇게 주파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고주파 한 이 정도 되는 놈하고 이건 이제 저주파고 이건 상대적으로 고주파죠. 이 고주파와 저주파의 특징을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겠다는 거야. 결론은 뭐냐면 저주파는요 콘크리트 같은 어떤 차단벽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요. 투과성이 좋다는 얘기야. 투과성이 좋아요. 아주 두꺼운 차단벽이라도 하더라도 그거를 좀 고주파에 비해서 잘 통과시켜요. 근데 다만 저주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직진성이 약해. 쭉 직진하다가 잘 퍼져 산란이 잘 일어나고. 근데 고주파는 뭐냐면 고주파는 직진성이 좋아. 쭉 잘 가. 잘 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물체를 만났을 때 차단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잘 투과하지 못해요. 처음에 우리 2세대 핸드폰이 나왔을 때 900메가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8기가짜리가 있었어요. 중심 주파수가. 900메가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8기가짜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과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잘 안 됐어요. 요거가 셀룰러였고 옛날에 2세대 셀룰러. 요 1.8기가짜리를 PCS라고 그랬는데 PCS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통신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더 선호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중심 주파수가 2기가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PCS보다 더 높이 올라갔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면 통신 잘 되나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옛날 PCS보다는 잘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이크로 기지국 같은 거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그 건물 같은데 이렇게 와이파이 AP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마이크로 중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잘 되는 거예요. 원래 고주파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단벽을 잘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 밖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고음보다는 저음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고음은 많이 차단되고 저음은 그나마 덜 차단된다는 거죠. 저음은 퍼져나가는 성질, 확산이 강하고 투과성, 대신 투과가 잘 돼. 근데 고음은 직진하면서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고음은. 그러니까 저주파와 고주파의 그런 특징의 차이, 그 전자기파의 특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선 주파수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같은 조건에서 저주파 신호가 고주파 신호보다 더 멀리 전송된다면 감쇄가 덜 발생한다. 벽도 잘 통과하고. 고주파는 투과성이 나쁘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저주파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없이 퍼져나가고요. 장애물을 잘 통과시키고요. 높은 주파수는 방향성이 아주 한 방향으로만 직진하는 직진성이 강하고요. 장애물을 만나면 반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낮은 주파수에 대해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기존의 장비들이 많이 거기를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높은 주파수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오는 뭐 5G, 6G, 7G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고주파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까 주파수 대역 설명할 때 0이 있고 여기 이제 F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기가 단위가 있고 메가 단위가 있고 뭐 테라 단위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거의 수 기가 단위까지는 다 점유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여기 설치를 할 수가 없어. 여기다 설치를 하려면 기존의 것을 갖다가 포기를 해야 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초저주파 이쪽은 TV나 라디오나
아니면은 뭐 저기 위성통신은 좀 여기 고주파인데요. 위성 말고 뭐 옛날부터 있었던 시스템들, 무전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걸로 많이 채워져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고주파를 사용하면 할수록 최신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주파에 여기 사용할 대역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 고주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장애물을 만나서 투과할 수 있는 성질이 약화되니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트럼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X축이 뭘 얘기하냐면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그러니까 여기 0헤르츠, 여기는 얼마입니까? 이건 10K, 요거 8이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100 메가가 되겠네요. 100메가. 여기가 기가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테라가 시작하는 건가요? 기가 테라, 그죠? 테라,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이제 되는 스케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사운드는 이제 사람 목소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한 0에서 시작해서 이건 뭐 한 사람 목소리나 뭐 어떤 그 가청 주파수 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K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K까지 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래서 한 100메가까지, 그죠? 100메가까지 신호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트위스트 페어라는 거는 신호를 내가 굉장히 넓게, 여기만 한 1기가까지 전송시킨다고 하더라도, 트위스트 페어를 통과시켜서 받은 신호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100메가까지 밖에, 요거밖에 안 받아진다. 이거 다 소실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코엑셜 케이블은 여기가 한 100K네요. 100K서부터 대략 한 100메가 좀 넘어서까지, 그죠? 기가 단위 좀 전까지, 기가 단위 좀 전까지, 여기 아니죠. 여기죠. 기가 단위 전까지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M은 주로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100K니까 여기 한 메가네요. 여기 1메가 한 전후 거기 이제 많이 쓰고요. FM 같은 경우에는 한 100메가대 정도에 많이 쓰고 있고요. TV도 마찬가지입니다. TV도 FM하고 동일한 그런 그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저 AM, FM 라디오 얘기하는 거죠. TV는 이제 TV 신호 얘기하는. 옛날에는 지금은 전부 다 TV가 유선 TV로 되어 있지만 인터넷 TV라서. 근데 옛날에는 저 TV가 다 저거였습니다. 무선으로 안테나 올려갖고 무선으로 다 수신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였어요. 막 뒤집거리고. 그 와중에도 참 신기하니까 많이들 봤습니다. 이 TV.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WVW가 아니라 이거 E입니다. 이 마이크로웨이브가 여기가 마이크로웨이브다. 마이크로웨이브. 이 마이크로웨이브 중에 웨이브 오븐. 내 옛날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삼성을 들어갔었어요. 한 2주 정도.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방학 때 4학년 2학,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3학년 2학기 방학 때 삼성에서 2주 정도 연수를 시켜줬습니다. 연수를 그 당시 해서 연수를 통과하면 그냥 바로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당시 이제 간 데가 어디냐면 삼성 수원 사업장이거든요. 수원에는 가전 사업장이 있어. 근데 그 가전기계 중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도 있고 냉장고 세탁기 있고 또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있었어요. 핸드폰.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은 핸드폰 가고 싶어 하지. 핸드폰이 앞으로 뜰 거 아니까. 근데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는 데를 들어갔어. 난 처음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뭔가 했어. 진짜로 몰랐어 이거 뭔지. 나중에 보니까 에모라고 돼 있었어요. 에모라고 돼 있으니까 내가 모르지 이거를 뭔지. 그래서 사람들끼리 야 에모가 뭐냐 막 그러고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레인지인 거야 에모가. 그 전자레인지 그때 돈도 안 되는데 지금은 더 안 되지만. 그래서 에모 들어가서 막 제품 개발하는 거 아이디어도 내고 같이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100메가에서 약 한 10기가 좀 넘어서는 데까지 그래서 그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데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틀라이트 위성통신샷이 좀 쓰고 있고요. 광섬유는 빛이죠. 빛. 여기 빛이 여기 빨주노초 파는 뭐 과시광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쪽은 적외선이 되고 이쪽은 자외선이 되고 더 가면 엑스레이라고 하겠죠. 엑스레이. 이 파이버 옵틱스가 사용하는 대역은 바로 이 빛을 전송하는 대역이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설명한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말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주파수 스펙트럼에는 영역마다 이름이 붙어 있다. 어쿠스틱이냐, 라디오냐, 마이크로웨이브냐, 인프라레드냐, 라이트냐, UV는 울트라바이올렛. 울트라바이올렛입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 영어 단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인프라, 레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적외선, 그죠? 그 다음에 울트라, 바이올렛이 무슨 뜻이야? 바이올렛. 보라색이죠. 그러니까 자외선이 되는 거죠. 울트라바이올렛. 그죠? 바이올렛이라는 노래 있어요. 노래. 옛날에 그 저기 뭐야 걸그룹 중에 내가 한 20대 후반쯤, 30대쯤 그때 걸그룹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파파야. 얘가 부르는 노래 중에 얘들 부르는 바이올렛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최근에 대만인가 어느 가수가 이 파파야 노래 중에 내 얘기를 들어봐. 이 노래를 표절을 한 건지 아니면 돈 주고 사서 쓴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 노래를 그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사만 바꿔서. 대만에서 히트치고 이게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노래가 돼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노래였어. 약간 뭐 표절했겠죠. 그게 뭐 최근에 이제 막 그 신문 기사에도 나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렛은 보라색이야. 그럼 울트라 바이올렛은 보라색보다 더 강력한 거거든. 그래서 자외선입니다. 울트라 그러면 강력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음파가 있고요. 음파 대역이 있고 라디오 대역 대략 한 메가에서 기가 전까지 그 라디오 대역, 마이크로엠 기가대 대역. 적외선부터는 이제 뭐 테라로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신경 쓸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있죠. 한 이쯤 넘어가면 이제 인체 해롭죠. 그죠? 엑스레이부터는 인체 해롭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이고 빛도 전자기파 안에 들어오는 거다.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음파 영역은 가청 주파수 대역이니까 여기다가 무선 통신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럼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기 그 수중통신에서는 음파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게 고주파를 잘 못 통과시키기 때문에 음파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고래가 음파를 이용해서 걔네들끼리 대화를 나누잖아. 근데 거기다가 대고 막 그냥 수중통신 시스템 막 설치해갖고 막 하게 되면 동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 마치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옛날에는 뭐 들판에 동물들이 뛰어놀았다면 그 동물들이 지금 다 없어졌죠. 다 죽든지 아니면 잡아먹히든지 아니면 산소 깊은데 파묻히든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바다에서도 일어날 것 같아요. 아, 헬리콥터 지나가네. 좀 기다려 봅시다. 이게 지금 뭐 여기서 끊기도 그렇고 하니까. 근데 되게 시끄럽네. 그래도 아마 뭐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지나가고 그래야 가끔씩 좀 환기도 되고 하지 뭐. 가청 주파수역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을 쓸 수가 없겠죠. 다른 색깔로 합시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를 의미한다. 엑스레이 이상의 영역은 인체에 해로워서 무선 통신 장치를 하지 않겠죠. 미친놈이죠. 거기다가 무선 통신 장치 만들면 너무 고주파라 다룰 수 없는, 인간이 다루기 쉽지 않은 주파수이기 때문에 통신 시스템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무선 통신 장치를 만들게 되면 이제 후쿠시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막 갑니다. 이제 주파수 대역별 특징은 라디오 주파수가 있는데요. 많은 통신기기가 위치하는 RF 대역이다. RF 대역 그러면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 주파수 대략 한 메가대 정도까지. 그 다음에 RFID 이거는 이제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는 해서 사물을 식별하는 거. 뭐 이런 거 요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거 IC 카드라고 하는데 이거 IC 카드. 예. 요거를 이제 RFID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AM, FM 라디오, 자동차 스마트 키. 요 스마트 키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아마 대부분 F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선 통신이. 그래서 삥 누르면 뾰룩 하고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리는 거죠. 무선 조종기로 움직이는 장난감 로봇이나
장기간 자동차 로봇. 이것도 대부분 FM으로 되어 있습니다. FM. 네. FM, AM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라디오 주파수 대역의 신호기 때문에 요런 데에 많이 이제 응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이건 이제 메가대를 넘어서 기가대 정도, 수기가대,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뭐 수백 기가 이상인 거죠. 예, 적외선은. 여기가 이제 주로 우리가 설계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 여기다 몰려 있습니다. 위성 통신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까 RF 대역은 방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AM, FM, TV 방송이 RF 대역에 많이 모여 있고, AM, FM과 비슷한 형태로 만든 모든 기기들이 전부 다 RF 대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웨이브와 적외선부터는 디지털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AM, FM은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이거든. 이제 마이크로웨이브하고 적외선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쓰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뭐 무선 랜, 그 다음에 위성 통신, 그 다음에 뭐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리모컨 있죠. 리모컨. 그죠? 여러분 집에 쓰는 거. 그거 다 적외선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인 개념을 잡아야 돼요. RF는 TV, 라디오, 방송이나 FM, AM을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기기들, RFID 이런 것들이 이제 RF 대역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나 적외선, 여기는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 와이파이, 위성통신, GPS, 리모컨 이런 것들이 이쪽에 몰려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 300메가에서 30기가 정도 사이의 주파수고요.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900메가서부터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2세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이 옛날 SKT 이제 900메가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5기가 때에는 와이파이가 있습니다. 와이파이. 다시 이동통신은 900메가에서 5기가까지를 사용하고 주로 자, 와이파이는 2.4기가나 5기가를 사용합니다. 이 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ISM 대역이라 불러요. ISM 대역이 인더스트리얼, S가 사이언티픽, 그 다음에 M이 메디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그 다음에 과학, 의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업이나 과학, 의료를 위해서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대역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주파수 경매 같은 거 하죠?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정부가.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한테 정부가 돈을 받아갖고 주파수를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돼. 주파수는 누구 재산이에요? 나라 재산입니다. 나라 재산. 그러니까 나라 재산은 일정 기간 파는 거죠. 파는 게 아니라 사실 대여해 주는 거죠. 그죠? 주파수 경매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돈을 갖다가 회사로부터 받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무나 주파수를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주파수라고 하더라도 공짜로 쓸 수 있는 대역은 굉장히 한정돼 있어. 근데 이 와이파이가 사용되는 대역, 와이파이 말고 블루투스, BT도 마찬가지고 블루투스도 우리가 쓰는 보통의 와이어리스 랜이나 와이어리스 팬 계열, BT나 와이파이, 블루투스나 와이파이는 전부 다 ISM 대역을 이용합니다. 왜? 공짜로 사용, 미리 허가가 필요 없어. 물론 기기 허가는 받아야 돼. 근데 주파수를 미리 사용한다고 거기다 돈을 낼 필요 없다고 정부에다가. 이 대역을 ISM 대역이라 불러.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이게 2.4기가랑 5기가입니다. 그다음 이제 위성통신 있죠. 위성통신도 기가대, 수기가대, 수십 기가대를 사용합니다. 자, GPS는 뭔가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GPS는 이게 이제 그 GPS는 시계죠, 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GPS가 위성이거든요. 사실은 위성에서 어떤 신호를 쏴주는 건데 그 위성에서 시간을 쏴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쏴주는 게 아니라 그 클락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거 시계가 아니라 이렇게 똑딱똑딱 하는 요 클럭, 요걸 클럭이라 클락. 뭐 클락이 번역하면 시계니까 시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클락을 쏴줍니다. 그럼 이 클락을 이용해서 클락을 삼각 측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성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뭐 사탕 같네요. 얘에서 받고 얘한테 받고 얘한테 신호를 3개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동차가 요 3개 신호를 받아서 삼각 측량을 하면 이 자동차가 지구에서의 위치가 딱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GPS라는 것은 단순히 요 3개의 위성이 이런 클락을 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그 3개를 쏴주는 걸 갖고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의 내비게이터 내부에서 스스로 계산을 해서 삼각 측량을 해서 지금 현재 나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는 그런 형태예요. GPS가 시간을 쏴주거나 아니면 내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어쨌든 GPS도 위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 옛날에 이리디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리디움이 뭐냐면 원자 번호 99번이야. 그러니까 뭘 할 거냐면 저기 지구 상공에다가 99개의 위성을 띄우죠. 왜 99개나 띄우냐면 위성이 여기 이렇게 떠 있다고 해도 얘가 커버할 수 있는 대역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99개의 위성을 띄우면 지구 전 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그래서 99개를 띄워서 그 위성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통신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이 GPS가 아니라 이리디움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었죠. 옛날에 모토로라가 이 이리디움 프로젝트 때문에 망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났거든. 실제로 이제 그 뭐 어떤 사람 이 이리디움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위성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가면 전화기가 먹통이 돼. 막 그래서 그 건물 안에서 저 신호를 받기 위해서 진짜 무슨 납덩이 같은 안테나를 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리디움 프로젝트 하고 싶으니까 통화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여기서 국내에서 통화를 하든 해외에서 통화를 하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 통화료가. 어쨌든 이런 프로젝트가 있었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을 이용하고 있다. 적외선을 보겠습니다. 적외선은 리모컨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IRDA 인프라레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외선 통신인 거죠. 여러분이 쓰는 모든 리모컨은 전부 다 IRDA죠. 유선 매체인 광섬유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의 주파수 영역을 모두 사용한다. 자, 이 적외선하고 이제 광섬유를 한꺼번에 나타냈는데 이제 적외선은 리모컨에 사용되는 거고요. 광섬유 같은 경우는 적외선과 관련이 없어요. 광섬유는 어쨌든 자외선이 됐든 가시광선이 됐든 적외선이 됐든 빛의 영역을 다 커버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약간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대역별 특징을 우리가 설명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중 접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다중 접속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전송 미디어를 공유하는 방법,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F가 있으면 주파수가 다르면요, 마치 KBS, MBC, FM, TV 이런 것들 채널이 이게 주파수별로 이렇게 할당되어 있거든. 여기가 KBS면 여기가 MBC고 그럼 여기가 SBS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파수로 이렇게 나눴죠, 그죠? 예. 이렇게 나눠서 할당을 하면 동일한 대역, 우리가 이제 공기 중이라는 매체를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송국이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막 신호가 날아다녀도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서로 이렇게 주파수 영역에서 겹치지 않으니까. 시간에서 막 겹칩니다. 시간에서는 KBS 신호가 있고 MBC 신호가 막 이렇게 있고 SBS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다 합쳐진 형태, 막 이런 형태로 날아가요. 실제로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신호가 이렇게 세 개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주파수 성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필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필터. 구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술. 요건 지금 뭘 설명한 거냐면 FDMA를 설명한 거예요.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주파수입니다. 이 주파수 하나에 동일한 대역을 이렇게 다 KBS, MBC, SBS에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주파수 측에서 겹치잖아요. 겹치죠.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는 시간이야. 시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는 KBS가 사용하게 하고 요 구간에는 MBC, 요 구간에는 SBS가 사용하게 하는 거죠. KBS가 요 구간에는 자기 데이터를 막 전송합니다. 그러다가 요거 딱 끝나면 그때 KBS는 전송하는 걸 멈추고 MBC가 또 전송을 합니다. 딱 요 구간이 끝나면 또 멈추고 이제 SBS가 전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KBS가 전송하든 MBC가 전송하든 SBS가 전송하든 주파수 관점에서는 요 동일한 대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만 요게 껐다 켜졌다 껐다 켜졌다 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개념인지. 이렇게 전송하는 거를 TDMA라고 부릅니다. TDMA. 근데 FDMA는 주로 아날로그 시스템에 이제 FDMA를 사용하고요. TDMA는 주로 디지털 시스템에 TDMA를 사용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갑자기 신호 여기서 딱 끝내고 다시 새로운 신호 MBC가 보내고 이러기가 아날로그 신호로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실시간성이 보장이 안 돼. 막 그렇게 하면. 그래서 디지털은 근데 아니야. 디지털은 이렇게 신호를 갖다가 보냈다가 이 두 번 이제 KBS 입장에서는 이때는 보내지만 이때는 쉬고 있잖아. 그러다가 라운드 로빈 형태로 이때는 다시 전송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칸 걸러서 한 번씩 송수진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신호를 나중에 다 합쳐갖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에서는 TDMA를 많이 쓰고 아날로그에서는 FDMA를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이제 대화를 서로 해요. 대화를 서로 하는데 이제 대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방을 이렇게 둡니다. 방을 둬서 칸막이를 쳐.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잘 대화가 되죠.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설명보다는 이게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예, 사용자가 이제 6명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해 볼게요. 1대1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다 한국말로 하는 겁니다. 예, 대화를 나누면 얘네들끼리 잘 소통하면 되는데 대화하다 보면 여기서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얘기하기를 야, 좋은 종목 중에 무슨 전자가 있어. 이거 사. 이거 앞으로 2배 오른대. 내가 고급 정보 듣고 알아왔어. 딱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요. 나한테 들려요. 왜? 귀가 솔깃하거든. 그럼 어떻게 돼? 얘랑 대화하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친다고 이렇게 칸막이를 쳐.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안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얘끼리 대화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야. 이게 FDMA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칸막이가 없어. 1대1 이렇게 대화해. 근데 얘가 0초부터 1초 구간 사이 대화하고 2초부터 3초 구간 사이에는 얘네 둘이 대화하고 얘네 둘은 3초부터 4초까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 4초부터 5초까지 또 얘네들이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라운드 로빈 형태로 대화를 한다고. 이게 TDMA야. 자, 그러면 이제 CDMA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 얘기를 한 거야. CDMA도 똑같아. CDMA도 칸막이 없어. 다 동일한 대역 사용해. 심지어 얘네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대화하지도 않아. 막 해. 얘네들끼리 막 대화를 합니다. 그냥 막 대화를 하는데도 얘네들끼리 방해받지 않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왜 그렇게 되냐면 얘네 둘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줘. 또 얘네 둘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줘. 얘네 둘 사이에도 대화를 할 수 있는 코드를 줍니다. 그 코드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에선 언어입니다. 얘하고 대화할 때는 한국어로 대화를 해. 얘랑 대화할 때는 코스타리카어로 해봐. 코스타리카어 아냐? 모르지. 얘에서 샬라샬라 아무리 얘기해도요. 나는 그게 무슨 주식 정보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귀중한 정보인지 그걸 몰라. 그냥 잡음으로만 들려. 뭐라고 그러지만 얘네 둘이 대화를 하는데 크게 방해받지 않을 수가 있어.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네들끼리 대화할 때는 이제 코스타리카가 아니라 마다가스카르 언어를 얘네들한테 줘. 그럼 얘네들은 마다가스카르 언어로 대화를 해. 근데 얘한테는 영향을 안 줘. 왜냐면 마다가스카르 언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잡을 뿐이야.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한 무슨 동물의 울음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하는데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야. 그게 CDMA야. 그래서 그 CDMA에서 중요한 건 뭐냐? 코드야. 언어라고. 그 언어를 잘 할당해 줘야 된다고. 그죠? 그 언어를 잘 할당해 주면 같은 대역, 같은 주파수 대역과 같은 시간 슬롯, 이걸 슬롯이라고 하는데 같은 시간 슬롯에서 막 대화를 해도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CDMA는 아무래도 용량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FDMA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를 나눠 써야 됐고 TDMA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CDMA는 코드만 나눠주면 시간 주파수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막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드 분할 다중 접속을 사용하게 되면 용량이 좀 더 늘어납니다. 주파수 FDMA나 TDMA보다. 자, 그 기본적인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태까지 설명 다 했으니까 여기는 거의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FDMA 같은 경우에 전체 대역폭을 나눠서 채널 한 명씩 사용.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를 A, B, C 이렇게 채널당 나누어서 사용을 하면 그 문제가 없다. 주로 아날로그 방식에서 사용을 한다. 케이블 TV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파수를 나눴다. 그래서 SBS, KBS, MBC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통신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전체 대역폭을 잘게 쪼개어 사용자한테 나눠주는 것, 아날로그 신호에 적용한다. 마치 고속도로에 여러 개의 차선을 만들어 차들이 동시에 지나다니게 하는 것과 같죠. 대표적인 통신기구는, 이거 방송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라디오, TV, 그 다음에 1세대. 이 세 개는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자, 1세대 이동통신망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도 완전히 어렸을 때 있었어. 심지어 저 1세대 이동통신망을 저 했었던 데가 SK인데, SK에서 저걸 했었어요. 근데 저 뭐냐, 카폰 같은 데 많이 쓰였어요. 카폰. 그러니까 차에 그 뒤에 뒷범퍼에다가 안테나 막 엄청 긴 거, 한 2m짜리 이렇게 막 달아놓고 돌아다니는 차가 있어서, 그럼 뭐냐, 차 내에서 전화를 하는 거야. 놀랍지. 옛날엔 정말 놀랐어요, 그게. 이게 차가 이렇게 승용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달아갖고 이렇게 긴 거, 이런 것만 안테나 막 달고 다녔어. 이게 주로 어디 있냐면 일반적인 회사의 중역차 또는 군 장성 이런 거 달고 다녔습니다. 이 안에 전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선으로 전화하는 건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달려 있으면 뭐 엄청 부자죠.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세대 통신망이었고, 이게 이제 모토로라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쓰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FM 이용한 거였고, 옛날에 FM. 네. FM 통신 방식을 이용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DMA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TDMA의 대표, 이게 이제 2세대 유럽에서, 유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무선 통신에서의 한때 선두주자가 저기였습니다. 노키아 있는데 어디예요? 핀란드는 전부 다 빙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선 백본망을 포설하기가 힘들죠. 그래갖고 무선으로 다 처리를 하려고 얘네들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회사가, 원래 노키아라는 회사가 목재 만드는 회사였는데, 얘네들이 이래갖고는 우리 핀란드가 잘 살기 힘들겠다 싶어갖고 이동통신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엄청나게 기술을 연구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그래갖고 지금도 그 핀란드의 그 수도가 어디죠? 헬싱키냐? 헬싱키 맞는 것 같은데, 헬싱키 대학이라고 뭐 어디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무선 통신으로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그 핀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들이 합쳐갖고 이제 GSM이라는 통신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GSM, 글로벌 시스템 포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이제 이 방식이 뭐였냐면 디지털 방식이었어요. 디지털, 아날로그가 아니라. 그전에 1세대 모토로라는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방식의 GSM을 최초로 도입을 해서 유럽에서 그걸 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채널을 여러 사람이 시간 기준으로 나눠 쓰는 방식. 이렇게, 이건 이제 주파수인데, 여긴 주파수고, 여기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 주파수에 이렇게 쌓는 거죠. 시간으로. 그죠? 그래서 ABC 라운드 로빈으로 돌려가면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우리 랜 있죠? 랜. 우리 뭡니까? 유선 랜. 그리고 와이파이도 옛날 거는 CDMA인데 지금은 다 TDMA죠. 와이파이. 이런 것들 전부 다 지금의 와이파이는 TDMA도 있고 FDMA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이 사실은 다 TDMA예요. 다. 디지털은 TDMA가 유리하기 때문에. 다 TDMA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 이슈로 적용하고요. ABC 3명이 번갈아 가면서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를 전송한다. GSM이 이제 유럽의 2세대 이동 통신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TDM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얘기할 게 CDMA입니다. 이 CDMA가 우리나라랑 많은 관련이 있죠.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 박사를 할 때 전공한 게 바로 CDMA입니다. CDMA. 이때가 한 97년부터 한 2000, 한 3, 4년, 요때까지가 이제 아주 그냥 열풍이 불 때인데, 제가 요때 이제 대학원 박사를 했었죠. 그래서 회사 취업을 했었는데, CDMA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한국이 상용화를 했습니다. CDMA 운용 기술을 이제 수출을 했죠, 많이. 그래서 많은 외화 획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얘기할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통신이나 CDMA나 이런 게 굉장히 뜰 거다라고 해서 열심히 저걸 공부했지만, 제가 저걸 다 공부하고 회사를 들어가니까, CDMA가 이제 포화가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뜬다고 해서 그거 하면 안 돼. 뜨기 전에 해야 돼. 뜰 것 같은 거. 어렵죠.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AI 들어가면 조금 아쉬워. 지금 AI가 이제 굉장히 열풍이고요. 뭐 그렇죠. 근데 지금 AI를 전공한다. 조금 늦었다고 내가 보기엔. 그 전에 했었어야 된다고. 한 4, 5년 전에. 4, 5년도 더 전에. 그래야만 이 AI가 막 활성화됐을 때 과실을 잘 따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학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공을 선택할 때 너무 시대조류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래에 한번 뜰 것 같은 거, 잘 될 것 같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다. 보안도 지금 많이 뜨고 있죠. 보안도 역시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학부 정도의 수준에서 일을 한다면 AI 보안이 지금 이제 그 학과를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좋죠. 좋은데 대학원 석사 박사를 들어갈 때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게 정말 나한테 좋은지. 자, 사용자별로 PN 코드를 할당한다. 아까 얘기한 언어를 할당한다 그랬죠. 마다가스카르어. 그게 PN 코드야. PN 코드. PN 코드를 사용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림이 좀 잘못돼 있어요. 잘못돼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F고 여기가 이제 T인 거죠. 시간.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다 전송을 하고 동일한 시간 대역에 A, B, C가 전송이 되고 있죠. 여긴 B, C만 되고 여긴 A, C만 되고 원하는 슬롯에 막 그냥 넣어서 그냥 전송하고 있죠. 이래도 된다는 거야. CDMA는. 이게 가능해. 실제로 구분은 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어로 구분하고 있다. PN 코드. 그죠? 이걸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이 다 통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CDMA를 위한 PN코드의 직규성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N코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봅시다. 0001 0001 0001 1110 이게 규칙성을 갖고 있죠. 이렇게 0001 그대로 반복해서 여기 쓰고 그리고 여기 그대로 반복해서 쓰고 여기는 반전시키고 그래서 11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게 뭐냐면 유저 1을 위한 코드고요. 얘가 유저 2를 위한 코드고요. 얘가 유저 3를 위한 코드고요. 얘가 유저 4를 위한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마다가스카르어,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얘를 사용자 1에 할당한 거고, 얘를 사용자 2에 할당한 거고, 얘를 3, 얘를 4에 할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PN 코드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0으로 되어 있는 건 실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1로 전송합니다. 그럼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거는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거는 -1, -1, 1, 1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거는 -1, 1, 1,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 특징을 볼게요. 요 특징은 자기 자신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이거 곱하면 어떻게 1 한 다음에 1이죠. 그런 다음에 이걸 모조리 다 더해. 얼마야? 4. 그런데 그럼 이 두 번째 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것도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 곱해서 더하면 4 나옵니다. 똑같이.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차해서 곱하고 더해 보겠습니다. 얘의 -1이니까 1, 얘의 -1, 얘의 1, 그 다음에 얘 동그라미를 해야 되겠구나. 잘 알아보지 못하겠구나.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게 요거,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게 요거, 요 놈하고 요거 곱한 게 요거, 요거하고 요거 곱한 게 -1. 그럼 0 나와요. 0.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하고 곱해서 더하면 4가 나오고요.
자기하고 남한테 할당된 코드하고 곱해서 더하면 0이 나온다고.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상관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자기 상관은 그래. 상호 상관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상관은 자기 자신의 PM 코드를 직접 서로 내적을 하는 거고, 상호 상관은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의 PM 코드를 곱해서 더하는 거야. 내적을 하는 거야. 그러면 0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이제 PM 코드는 이런 특성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말 있잖아. 다르잖아. 0 나와야 돼. 같잖아. 1 나와야 돼. 자기하고 자기 자신하고 반전시켜서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요 특성을 갖고 있어야만 PM 코드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그 특성을 갖고 있는 걸 사용자마다 할당을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렇게 사용을 하면 그건 마치 앞서 얘기했던 한국어, 코스타리카어, 마다가스카르어를 대화 상대방마다 할당한 거랑 동일한 효과가 있다. 네? 그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수학적으로 따져 볼 겁니다. 자, 지금 요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왈시 코드, 지금 내가 얘기한 PN 코드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 PN 코드인데, 이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왈시 코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구분이 되는지. 자, 실무에서는 PN 코드를 사용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는 왈시 코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다. 자, 왈시 코드의 직교성이 성립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아까 0001을 기본으로 확장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0001 확장하고 여기 확장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반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4개의 코드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맞죠? 자, 자기 상관은 모두 1이고 상호 상관은 모두 0이다. 그러니까 얘끼리 서로 상호 상관을 취해서 곱하고 더하면 무조건 0 나오는데,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을 곱해서 더하면 1이 나온다. 정확하게는 1이 아니라 4가 나와야 돼요. 4가 나오는데 이 길이가 4니까 나중에 나누기 4를 해서 1이 나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데이터를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는 0, 1, 0 이렇게 4비트씩을 보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실제로 파형으로는 이런 걸 보내겠죠. 0은 1은 1 그대로 보내고 0은 마이너스 1로 해서 보내겠죠. 왜냐하면 이게 높이가 이렇게 맞춰져야 되니까 1,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죠? 5V냐 아니면 마이너스 5V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걸 1과 마이너스 1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비트를 보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니까 계산하기 전에 이걸 좀 지우고, 아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보내는 거냐면 PN 코드를 곱해서 보낸다. 즉, 요 마이너스 1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이건 유저 1의 코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코드죠. 요 마이너스 1을 보내기 위해서 이건 이제 유저 1의 데이터죠. 요 4개의 와시 코드 요걸 곱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바뀝니다. 요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1을 보내려면 역시 똑같이 얘랑 곱합니다.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반전이 돼야 되니까 1, 1, 1, 1.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반전이 돼야 되니까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얻어졌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니까 요 4개의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16개의 칩, 요거 하나하나를 칩이라고 부릅니다. 칩을 얻어냈습니다. 칩. 그래서 여기 칩이라고 쓴 겁니다. 칩. 자,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거 보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용자 제가 좀 자꾸 이제 거꾸로 설명했는데, 요거 4개를 보내기 위해서 요 16개의 칩을 얻어낸 거죠. 이건 이제 칩, 이제 코드니까 그냥. 자, 두 번째 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4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할당된 코드는 요 4개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반전.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1, 보겠습니다. 요거 약간의,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대로 갔습니다. 여기 그대로.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너무 지저분해졌다. 지우자.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졌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차리고 해야 돼. 저도 지금 헷갈려. 봅시다. 요 2를 전송해야 되니까 요 4개의 코드를 그대로 율로 옮겨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전송해야 되니까 요 위에 4개의 코드를 반전시켜서 갖고 왔죠. 요거 반전이니까 반전 이렇게. 요런 식으로 유저 4번째까지 칩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실제로 전송될 때는 다 더해져서 전송되겠죠. 다 더해져서 시간 영역에서는 다 더해져서 전송되니까 실제로 전송되는 건 0004 다 더한 겁니다. 0-4 00 0004 04 00 이렇게 전송. 이게 이제 실제로 4사람의 유저의 신호가 다 합쳐져서 전송이 되는 형태입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지우겠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죠? 그러니까 이 합쳐진 신호죠. 이게 이제 무선을 통해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면 여기서부터 내 신호를 걸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4개에서 어떻게 걸러내느냐? 아까 나한테 할당된 게 요 코드였잖아요. 이거 곱하고 더하면 돼. 그럼 여긴 전부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0, 마이너스 4, 0, 0이니까 다 마이너스 1이었죠. 아까 나한테 할당된 게. 그러면은 요거에 플러스로 바뀌어서 플러스 4. 똑같은 방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4. 요거에 대해서 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 1이고 0보다 작으면 0입니다. 요거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보낸 게 뭐였어요? 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요거랑 매핑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 4가 0보다 크니까 보낸 게 뭐였다는 얘기예요? 1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 잘못 매핑했네. 요게 아니죠. 데이터가 요 코드였죠. 요겁니다. 요게 요거에 매핑되는 거고, 요 두 번째 1이 여기에 매핑되는 거고, 요 세 번째 0이 여기에 매핑되는 거고, 요 네 번째 0이 여기에 매핑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복잡하죠? 복잡하죠? 자, 이거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모든 걸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이제 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기 상관은 모두 1이고 상호 상관은 모두 0이라고. 이 상호 상관이 모두 0 되는 요거 때문에 다른 사용자의 사용자 데이터는 전부 다 0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의 데이터는 모두 1로 나오게 돼요. 실제 이제 4죠, 4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CDMA에 사용되는 PM 코드는 자기 상관이 1이고 상호 상관이 0인 특성이 무조건 만족이 돼야 됩니다. 네. 이 정도 설명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반복해서 공부하셔갖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변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FM이나 AM에 대한 얘기는 계속 했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할게요. 자, 뭐냐면 이런 캐리어가 있어요. 캐리어는 코사인 아니면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냐?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 신호예요. 그러니까 정보 신호라는 게 라디오 같으면 라디오 방송의 사람의 음성이 되겠죠. 요 두 개를 곱합니다. 곱하면 이렇게 얻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사람의 신호가 지금 어디에 스며들어가 있냐면 정보 신호가 여기 스며들어 있죠. 여기.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제 실려 있죠. 마치 반송파에, 이게 이제 반송파라고 하는데 이 반송파에 정보가 실려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여기 진폭이 막 바뀌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amplitude modulation, amplitude에 정보가 실려 있다. 그래서 amplitude modulation이라고 해서 A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자, AM은 그런 방식의 AM이고, AM 라디오니 뭐 AM 방송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조하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캐리어를 곱해야만 어디까지 간다? 멀리까지 전송이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얘의 주파수 대역은 여기가 F라고 하면 여기 0이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음성은 그래요. 0부터 4K까지잖아요. 이렇게 있어. 거기다 이걸 곱하잖아요. 요게 이제 FC라고 해봅시다. 주파수가. 그럼 이게 어떻게 이동되냐면 여기 F일 때 여기가 이제 FC인 거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옮겨집니다. 여기가 FC예요. 요 중간이 가운데가. 요 두 개를 곱하면 요게 얻어지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개념적으로 이해돼. 이건 주파수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대역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옮겨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주파로 변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왜? 안테나로 날리려고. 이렇게 고주파로 저기 변조 안 하면 안테나로 날아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 고주파, 이 반송파의 크기의 정보를 갖다가 매핑했죠. 크기에. 그죠? 그래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FM을 볼게요. FM은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 앰플리튜드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똑같아. 여기랑 똑같아. 원래 반송파랑.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주파수가 여기 고주파, 저주파,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야? 이 높이가 높으면 고주파, 높이가 낮으면 저주파, 높이가 높으면 고주파, 높이가 낮으면 저주파. 즉, 이 원래 정보 신호의 주파수, 정보 신호의 크기를 주파수에 매핑을 한 거야. 이걸 빨리 주파수를 스위칭시키고 아주 천천히 주파수를 스위칭시키고 이렇게 주파수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얼마나 빠르냐에 정보가 실려 있죠. 이걸 FM이라고 부릅니다. Frequency Modulation. 왜냐하면 주파수를 변조했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걸 F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성능이 좋을까요? 이게 성능이 좋을까요? 네, FM이 성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앰플리튜드는 잡음이나 간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신호가 날아가다가 잡음이 생겨서 이렇게 바뀌다가 이렇게 왔다. 여기까지는 이게 잘 전송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잡음이 껴갖고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얘는 정보를 뭘로 수신기에서 판별을 할까요? 요게 정보라고 생각하겠죠. 여기. 그죠? 원래 거랑 많은 왜곡이 발생하잖아. 근데 이런 주파수는요. 근데 이제 FM 같은 경우는 볼게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FM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잡음이 꼈다고 그래서 이 높이가 잘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거지 이 주파수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 보존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잡음의 강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FM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디지털 변조를 얘기할게요. 근데 똑같아. 요 ASK를 Amplitude Shift K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에 대응되는 거냐면 AM에 대응되는 겁니다. FSK를 Frequency Shift K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FM에 대응되는 겁니다. Phase Shift King을 PSK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PM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PM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ASK는 이런 거예요. 0, 1, 0, 0, 1, 1, 0 그러면 0일 때는 아무 신호도 전송하지 않고 1일 때만 반송파를 전송하는 거야. 0일 때 아무것도 전송하지 않고 1일 때 반송파 전송, 0일 때 아무것도 전송. 이렇게 전송하는 게 ASK. 아, 너무 쉽죠? 그다음 이거 FSK 보겠습니다. 0일 때 주파수가 늦은 거, 1일 때 빠른 주파수, 0일 때 느린 주파수, 1일 때 빠른 주파수, 0일 때 다시 늦은 주파수. 이렇게 보내는 거를 FSK. 그죠? 그 다음 PSK는 뭐냐? PSK는 위상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0일 때는 이렇게 엎어져 있어. 그러다가 1일 때는 이렇게 고추 세워져. 여기서 완벽하게 180도 이상 변화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180도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180도 이상이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180도 이상이 어디서 바뀌느냐? 이렇게 어떤 비트의 형태의 차이가 발생했을 때 여기 0, 1, 0 그럼 0에서 1로 넘어갈 때 1에서 0으로 넘어갈 때 그렇죠? 그때 바뀌죠? 요걸 또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여기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이걸 PSK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실제 저기 물리층에서 공기중을 통과할 때 신호의 형태는 전부 다 아날로그예요. FM, AM도 아날로그고 ASK, FSK, PSK도 아날로그입니다. 다만 뭐가 아날로그고 뭐가 디지털이란 얘기예요. 그 반송파에 실리는 정보가 아날로그냐, 그 정보 신호가 디지털이냐 그 얘기죠. 그 책에는 이걸 뭐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 디지털 변조 이렇게 표현한 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표현한 건데 사실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이제 네트워크 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고 일계층에 통신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그냥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 변조 이렇게 퉁쳐서 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변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로그
2의 L 할 때 요 L이라는 게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고, 이 구분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가 4개면 전체 우리 몇 개의 비트를 전송할 때 2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고, 상태가 8개면은 이거 3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 있고, 16개면 4개의 비트를 전송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까 이제 반송파를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코사인과 사인이 있으면 어떤 정보 신호를 MT라고 했을 때 코사인을 곱하고 정보 신호를 MT라고 했을 때 사인을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변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주파로 이렇게 주파수가 천이를 이렇게 주파수가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아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쪽으로 간다고. 여기가 F일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가 FC라고. 그죠? 원래는 0이었는데.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게 MP고요. 여기서 일로 이렇게 위로 이동하는 게 곱하기 코사인을 하는 겁니다. 혹은 사인을 하거나.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사인을 하느냐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 MT를 서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주파수에 코사인을 곱해서 전송하느냐 사인을 곱해서 전송하느냐. 예를 들어서 코사인을 곱하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사인을 곱해도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 두 개는요 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으로 올리는 것과 사인으로 올리는 것을 서로 필터를 잘 이용하면 그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 그래프는 이 좌표 평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가 코사인이고 여기가 사인이에요. 여기가 사인이고 여기가 코사인이에요.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점을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 이걸 수식으로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거 수식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높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이고 여기가 3이다라고 한다면 3m1t 그러니까 코사인에 실어보내는 정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플러스 3m2t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33, 여기는 11이죠? 11. 그러면 여기 3이 아니라 1인 거예요. 여기가 1. 그죠? 그러면 이건 보세요. 상태를 몇 개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총 16개를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요 신호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보내진다고 하더라도, 이거 수신기에서요, 코사인과 사인을 구분해서 이 앞에 있는 M1과 M2를 서로 구분해서 이제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의 서로 다른 정보를 이렇게 곱해갖고 수신을 별도로 할 수 있는 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직교 진폭 변조라고 불러요. QAM,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모듈레이션. 책에 보면 약자 있을 거예요. 쿼드러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그렇게 부릅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이게. 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코사인, 사인 이렇게 다르게 한 다음에 요 M1과 M2를 갖다 곱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높이, 마치 그 ASK처럼 요 높이를 13579 이렇게 높이를 변형하면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요렇게 찍혀 있지만 요 신호점, 이건 이제 신호점이라고 하는데 신호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여기. 이 몇 개 찍혀 있어요? 16개 찍혀 있거든요. 그러면 구분을 요 가운데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6개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요걸 보냈다. 요걸 보냈으면 나는 이거 1 이렇게 4개 보낸 거라고 가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0000, 0001, 0010 요거 1로 하지 말고 0011 여기는 0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00서부터 1111까지 다 할당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걸 보냈으면 이건 111을 보낸 거다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하나 보내면은 요 심볼이라고 하는데 요 심볼 하나 보내면 4개의 비트를 전송한 게 되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점을 16개 찍은 거를 16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32개 찍으면 32컴이고요. 64개 찍으면 이건 64컴이에요. 64QAM.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 비트 보낼 수가 있어요? 8개. 64니까. 이거 32개 보냈으니까 이거는 8개가 아니죠. 6개 죄송합니다. 6개. 6비트 전송하는 거고 얘는 몇 비트 전송하는 거예요?
5비트. 얘는 몇 비트 전송하느냐? 4비트.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이거는 요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이해하시면 좋고 이해 안 되면 그냥 신경 끄셔도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전송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다른 상태 중에 한 상태를 보냄으로써 구분되는 16개 중에 하나를 받았을 때, 이거 딱 하나, 이게 뭐였다라고 판정을 하면 실제로는 4비트를 보내게 된다고. 왜냐면 가능한 게 16개니까. 16개니까 16개 중에 하나를 보냈으면 2의 4승이 16이니까 4비트를 전송한 게 된다. 매핑을 하면 4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보내는 신호를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이 상태의 개수를 막 늘려가 갖고 보내는 비트의 개수를 늘리는 스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게 바로 QAM 전송이에요. QAM. 이걸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2의 H의 H인가요? H에 곱하기 로그 2에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전송률이 요거에 의해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 L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64, 여기서는 L이, 여기서는 L이 32, 여기서는 L이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심볼을 전송했는데도 불구하고 3비트, 4비트, 5비트, 6비트를 보낸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가물가물하게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해도 좋겠어요. 네. 지금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